그 사례를 보면 어쨌든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스탠스라든가 그게 좀 바뀌어줘야지만 지금 환율도 뭔가 변곡점이 생길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보셔야죠. 뭐냐면 만약 지금 22년도로 가정한다면 그때와 지금 다르겠지만 이 질문이 그대로 나와요. 미국은 달러 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겠네. 트럼프는 과연 달러 강세를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 일방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여러분이 헷갈리실 때 항상 여러분들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언더스탠딩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암울하고 불안한 새해도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쩜 이럴 수가 있지? 네. 요즘 예전에 금융위기 때랑 비교하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 때랑 비교하는 분들도 많고 제일 걱정하는 목소리가 뭐 주가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안 좋지만 환율. 그게 가장 걱정이죠. 환율이 이거 이러다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럼 특히 이제 외국과 거래하는 게 우리나라가 하는 일의 핵심인데 네. 그 외국과의 거래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환율이죠. 환율. 네. 마치 우리 주변으로 보면 기온 같은 거라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급변하면 가장 위험합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이유도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중요한 얘기를 오늘 누가 하느냐? 누가 우리나라 금융에 나아갈 바를 묻거든 네. 눈을 들어 이분을 보게 하라. 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님을 모시고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은 진짜 스승의 날 상 줘야 돼. 막 듣다 보면 막 뭐가 감탄이 막 가슴에서 뭐가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오늘도 저희의 질문은 도대체 환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이건 뭐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나라가 망하는 거냐 이러다가 뭐 그런 얘기도 요즘 있고 환율만 보면 하여튼 뭐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환율도 그렇고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기에 대한 얘기를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세미나 같은 것도 해보면 위기냐 아니냐. 위기 이제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곤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상황이 엄중하고 안 좋은 거는 팩트죠. 그거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기를 뭘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금융위기 때나 외환위기 때나 이제 우리가 뭐 지금 구제금융 받는 그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뭐 지금 그 가능성부터 논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위기 역사라는 책을 써봤지만 그러면서 이제 위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본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금융 위기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런 위기를 겪어봤던 경험이라는 게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위기를 겪는지를 다들 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들의 자본도 많이 채워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갖다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같은 케이스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 은행이 심장이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 온몸에 혈액이라는 돈을 펑펑 뿜어줘야 온몸이 이렇게 탄탄해 혈액이 들어가줘야지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 은행이 예를 들어서 무너지게 된다면 심장이 멈추게 된다면은 혈액이 못 가다 보니까 돈이 못 가면서 이제 신용경색이라는 걸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경기 침체로 가면서 위기가 찾아오곤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바로 한국은행에서도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무제한 RP 공급이라는 걸 해요. RP 공급이라는 게 뭔지 뭐 이게 RP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예를 들어서 안 대표님께서 예금이 있어요. 1,000만 원 예금이 은행에 있는데 문제는 이 예금 만기가 내년 1월이에요. 1년 남아 있어요. 묶여있네. 그렇죠. 아니 뭐 내년 1월 말고 한 다음 2월 달이 만기라고 해보죠. 근데 이제 갑자기 내일 돈을 써야 될 게 생긴 거예요. 내일 돈을 만약에 주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금을 깨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금을 깨려니까 이자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놨던 이자를. 아깝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예금은 만기가 될 때까지 깰 수 없는 예금이래요. 그럼 이제 되게 좌절스럽잖아요. 그럼 예금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못 막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케이스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예금담보대출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은행에서는 이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빼주게 되면은 그 대출로 한 달 정도 막고 만기가 됐을 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게 은행도 똑같은 게요. 은행은
예금을 땡겨가지고 이걸로 대출을 해주죠. 네. 근데 예금은 중간에 뺄 수 있지만 대출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희 오늘 갚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3년 대출인데 오늘 갚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예금과 대출에 장단기 미스매칭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렇겠네요. 얘는 언제든지 뺄 수 있지만 여기는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유동성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을 못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안 대표님이 은행에 예금 찾으러 오셨는데 저기 제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못 받아서 그런다. 못 드리겠다 이러면 나오시면서 그렇죠. 나오시면서 바로 이제 SNS에 올리시겠죠. 예금 못 준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뱅크런이잖아요. 사람들 몰려들면서. 이게 SVB도 똑같은 케이스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은행도 어딘가에 그러면 이렇게 사놨던 채권들 있잖아요. 받을 돈들. 이런 걸 갖다 담보로 대출을 뺄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그렇죠. 달라서 그때 미리 주면 되니까. 그럼 그 대출을 어디서 빼는데 은행들의 은행이 있죠. 시중은행의 은행이 중앙은행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RP라고 해가지고요. 그걸로 대출을 빼줘요. 그러면 이제 RP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은행 이제 그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해줬던 일반 대출 말고요. 예. 국채 같은 거 샀던 거 있죠. 국채라는 거는 국가에 돈 빌려준 거. 예. 그다음 공공기관에 돈 빌려준 거. 이 채권들이 있습니다. 네. 이 채권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급전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급전을 빼는데 7일짜리, 14일짜리 이렇게 되게 짧게 빼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메우는 겁니다. 그럼 7일 동안 그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가야 되면 어떡하지? 그럼 7일 또 연장해주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한국은행에서 지금 무슨 정책을 쓰냐면 무제한 RP 매입이라는 정책을 써요. 예. 그 무제한 RP 매입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필요한 만큼 단기로 대출을 계속 빼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들의 유동성 리스크가 많이 그렇죠. 줄어들겠네요.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3월에 혹시 SVB 파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SVB가 파산을 하면서 한국은행에서도 그때 이제 SVB는 미국은행이잖아요. 예.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엄지런이라는 말이 있었죠. 뱅크런이 아니라. 왜냐면 이걸로 그냥 이걸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야, 이걸로 저 뺀다고. 위험하다 바로 빼라. 예, 그렇죠. 그 은행 가기가 더 쉬워졌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때 다 돌았던 얘기가 뭐냐면 야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SVB가 빠지는 거에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뱅크런이 나오게 되면은 옛날처럼 이렇게 막 줄 서고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그럼 순식간에 은행이 골로 갈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려고 하면 이미 늦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RP 매입을 하는 대상을 갖다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금고라든지 이런 데들까지도 다 확대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은 필요한 만큼 자금을 공급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무제한 RP 공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원하는 사람이면 다 와. 네, 다 그렇죠. 해줄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비상계엄 사태 바로 다음 날부터 무제한 RP 공급으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담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가 있는 경우에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대출은 보통 예금 받은 걸 대부분 대출로 굴리지. 네, 그렇죠. 대출이 안 나가서 야 남는 돈 그냥 국채나 이런 걸로 해. 필요하면 이거 담보로 또 현금 뽑을 수 있으니까라고 하는 비율이 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이제 고유자산 운용이라고 해가지고요. 대출로 운영하는 자금들도 있지만 실제로 채권을 사놓는 경우들도 많아요. 국채 같은 것도 많이 사고요. 그 다음에 공사채 같은 것들도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원래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은 국채만 담보로 제공할게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공사채까지 담보 적용을 확대하면 담보물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RP 매입으로 중간중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룸을 갖다가 많이 열어주게 됩니다. 지금 그런 RP 매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로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게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경제 소방서 등장해서 그 하느니 RP 매매로 10.8조 원의 자금을 공급했다라고 12월 5일날 기사에 나오죠. 뭐 빡빡한 자금 시장 하는 이르면 오늘 RP 매입에 나설 듯 이게 이제 무제한으로 RP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를 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돈이 막혀가지고 금융기관들이 무너지는 이런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이슈가 제기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원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원화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반대편에서 달러 가치가 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고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산 버블이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뭐 그 가능성은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게 왜 그런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RP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단기예요. 7일짜리 14일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프로님께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싶으세요. 네.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부동산 투기 갑자기 흐뭇해하시는 표정이신데 언제든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건데 저한테 이제 돈을 빌리러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돈을 오케이 빌려드리겠습니다. 딱 빌려드리면서 7일 동안 빌려드려요. 그럼 에이. 어떻게 될까요?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14일 동안 빌려드리면 살 수가 없죠. 우리 못 사요. 적어도 한 1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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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줘야. 최소 1년은 빌려드려야 빌려줘야. 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7일이나 14일을 빌려드린다는 얘기는 왜 그렇게 빌려드리냐면 잠깐 이 텀에 이거 막으려고 급전, 쓰시는 진짜 급전을 짧은 거, 막으시는 진짜 거죠. 짧은 거. 그렇죠. 예, 그렇게 돌려요. 그러면 7일이나 14일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이 풀려나가진 않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경제 주체가 망하지 않도록 해주는 건 있는데 그 효과는 있는데 예. 이게 돈이 풀려나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주체도 그렇게 7일 14일을 땡긴 주체도 이걸로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다른 투자를 할 수는 없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어쩐지 뭐 RP매일 한다 그러는데 뭐 시중에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매일매일 옵니까? 돈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나한테 안 들어오잖아. 그게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 이프로님께서 이제 장기 국채가 10년 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있어요. 예. 10년 동안 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돈이 필요해서 뭔가를 사고 싶으신데 이걸 담보로 이 채권을 아예 팔고 캐시로 만든 다음에 그럼 캐시가 되면은 이거 팔아버리면 이제 완전히 캐시는 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 다른 걸 할 수 있죠. 예. 그럼 돈이 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냥 이 채권을 담보로 해서 예를 들어 빌렸다. 7일짜리 대출을 받으면 이걸로 뭔가 딴 걸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돈이 돌거나 그러진 않아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요. 7일 빌려주고서 너무 돈이 많이 도는 것 같잖아요. 예. 너무 돈이 많이 도는 것 같으면 7일 후에 갚으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시중에서 돈이 꽤 유동성이 그래도 양호해지면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으면 돈을 회수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만기가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돌아가지고 막 환율을 막 흔들어 놓거나 아니면 단기로 막 인플레이션을 막 자극하거나 원화 가치의 폭락을 만들어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거 갖고 이제 또 어떤 분 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양쪽 하나 아니냐. 예. 양쪽 그러네요. 하나 같은 느낌인데요? 양쪽 하나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양쪽 하나 아니냐. 양쪽 하나는요. 첫째는 장기 국채를 매입해 줘요. 국채를 연준이. 직접 사는 거죠. 국채를 예. 사준다는 얘기는 저기 10년짜리 국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7일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국채를 제가 받아서 사고 캐시를 드려요. 아, 예. 그럼 캐시가 들어오죠. 그럼 딴 걸 할 수가 있죠. 아, 이게 요거는 달라요. 그냥 완전 돈이 들어오는 거고. 예, 그렇죠. 이게 달라요. 매입해 주는 거하고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건 달라요. 그 그러네. 대출도 어. 7일, 14일 이렇게 해 주는 거하고 길게 빼드리는 건 달라요. 그래서 유로존에서는 LTRO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롱텀 리파이낸싱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롱텀이죠. 그러니까 뒤에 거 빼고 롱텀이죠. 3년으로 대출해 줘요. 그럼 좀 그 정도면 뭔가 뭐 해볼만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걸로 뭐 투기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양적 완화하고 요거하고는 좀 차이가 다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돈을 풀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풀면 반대편에서는 돈을 빨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시스템이 있어서 그래요. 예. 이 잠깐 제가 칠판에 쓰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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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뭔가 좀 어려운 거. 이 뭐가 있냐면 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있잖아요. 예. 기준금리가 이게 지금 3%예요. 그럼 돈을 많이 뿌리면 네. 시중에 돈이 넘치니까 금리가 내려올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기준금리가 3%잖아요. 예. 기준금리에 맞춰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금을 빨아들여야 돼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RP를 또 매각하면서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 돈을 풀고 기준금리보다 시중금리가 내려갈 것 같잖아요. 예. 그럼 다른 쪽에서는 자금을 빨아들여야 돼요. 아, 맞춰야 되니까. 예, 그렇죠. 기준금리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뭐 하는 짓이지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한쪽에서 풀고 한쪽에서는 빨아들이지? 근데 이제 이게 그냥 한국은행에 이렇게 BOK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경제 주체가 A가 있고 B라고 해볼게요. A한테는 자금을 흡수하는 거고 네. B한테는 자금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잠깐 볼게요. 그럼 A가 지금 B한테 주면 되지 않냐? 그렇죠. 아니요, 이게 이제 그럼 이렇게 주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안 주죠. 왜냐면 B를 못 B는 믿으니까.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야. 돈이 필요한데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저기 급전이 필요하시다는 경우는 이건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려운 쪽으로는 돈을 주고 예. 그럼 하는한테 돈을 갖다가 공급해주는 쪽은 돈이 좀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도 돈이 있는 쪽하고 없는 쪽은 생기겠죠, 분명히. 예.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서 돈이 없는 곳으로 자금을 중개 분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 아시는 그 양적 완화, 양적 완화의 Q이잖아요. 예. 이건 뭐냐면 이렇게요. 기준금리하고요. 연준의 국채 매입을 완벽하게 분리를 시켜버려요. 기준금리하고 이 연준의 국채 매입을 분리해가지고 따로 운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이미 그때는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0%가 돼요. 예. 그래서 이거 신경 안 쓰고 연준은 알아서 국채 사겠다고 해요. 그러면 우와, 야 그러면은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기준금리보다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가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연준에서 이제 뭔 짓을 하냐면 금리를 갖다가 밑바닥을 받치려고 여갈피라는 걸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갖다가 은행으로 모아놓으려고 IORB라는 걸 만들어요. 연준의 이게 초과 지급금에 대해서 지준에 대해서 지준 불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자를 줘서 이 이자보다 다른 데서 더 수익이 나지 않는 한은 은행에서 나가질 않아요. 은행이 돈만 갖고 있어도 중앙은행이 이자를 줘요. 예. 이게 2008년도 12월에 양적 완화 처음 할 때 연준에서 도입한 거예요. 그때는 IOER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IORB로 바뀌었지만 예. 옛날에는 이런 얘기 못 했는데 요즘은 여갈피 이런 거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수준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거 안 쓰죠. 왜냐하면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대차대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하고 기준금리가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준금리잖아요. 예, 그래서 한쪽에서 풀고 한쪽에서 빨아들이는 거고 연준 같은 경우는 푼 다음에 은행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요 가운데다가 금리를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지금도 이거 쓰고 있어요. 아직도. 저걸 이제 좀 예. 아는 사람들은 그 컬라이더라고 하는 그렇죠. 복도라고 예. 하는 그런 복도죠. 예. 용어를 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다들 이게 왜 그런 것까지 알아요 우리는. 연준이랑 다르게 합니까? 왜? 연준은 왜 그 기준금리랑 상관없이 저게 저 질문이 예, 예. 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뭐 3.5, 3.25 이렇게 숫자로 떨어지는데 연준은 왜 범위로 하냐? 그 질문과 같은. 예, 그렇죠. 답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콜라이도라고 이제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건데요. 네, 예. 일단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진짜 많아요. 돈이 진짜 많은 거를 3조 달러, 4조 달러 되는 걸 갖다 묶어놔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원포인트 금리에다가 딱 이 돈을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 그물망 이 범위 안에다가 이제 묶어놓으려는 게 1번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여갈피하고 아까 전에 IORB라는 걸 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막 뿌리게 되면 아무리 양적 완화라고 해도 이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나가면은 이게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양적 완화 한다고 다 비난했었어요. 그래서 이 IORB라는 걸 만드는 이유는요. 이 은행 안에다가 이 돈을 갖다가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2%님께서 장기 국채를 갖다가 연준이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 캐시를 드리죠. 예. 그럼 이걸로 부동산 사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부동산 함부로 사시지 못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어쨌든 은행이라고 해볼게요. 그대로 예금으로 갖고 계시면 중앙은행에서 0.5% 이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0.5%는 앉은 자리에서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굳이 이 돈을 갖고 0.5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밖으로. 예. 요렇게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기준금리가 0으로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뿌려야 되잖아요. 예. 양적 완화로 해야 되면은 이 대차대조표를 분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양적 완화를 하진 않았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양적 완화처럼 항구적으로 유동성이 풀려나가는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 잠깐만 기사를 좀 볼게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아울러 정부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의 조치로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일축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 예. 설명해 주신 대로. 이창용 총재 코멘트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안전판을 만드는 거다. 사실상 지금까지 나간 RP를 통한 유동성은 14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평상시에 통화 정책을 하는 수준에 비하면 유동성이 풀린 것이 아니라 한 10조씩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RP라는 거는 힘든 금융기관이 이만큼 좀 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주는 거예요. 아, 중앙은행이 결정해서 그냥 네. 뿌려주는 게 자, 아니고. 100억 달러 받아라. 무조건 딱 정해놓고 6천억 달러 뿌려줄게. 이렇게 뿌려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얘기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묻지 마라 뭐 50조 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네요.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잠깐 이게 내용 보시면은 밑에 볼게요. 이번에 한은 관계자 코멘트입니다. 올해 한은이 RP를 매입한 사례 중 12월 4일과 6일에 각각 10조 8천억, 그 다음에 3조 2,500억을 매입한 것을 빼고는 시장 수급 상황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전까지 매입했던 RP도 전부 다 환매가 완료돼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14조 600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게 12월 11일 기사거든요. 예. 그럼 환매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만기가 됐다는 얘기죠. 7일 만기, 그렇지. 14일 예. 만기. 예. 잠깐만 볼게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12월 4일 날이 비상기업 다음 날이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한은이 12조만큼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랬더니 10조 8천억만큼 들어와요. 아. 요청이. 달라고. 네, 그래서 그만큼 준 거예요 낙찰이. 예. 그래서 10조 8천억 나갔죠. 두 번째는 12월 6일 날이에요. 예. 4조 뿌려볼게요라고 했는데 4조까지 한번 드려볼게요라고 했는데 3조 8천억 들어왔어요. 아. 3.25조가 나갔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14조 600억이잖아요. 이 돈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아까 전에 뭐 저기 평상시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11월 29일 날 보면은 이 비상계엄 전입니다. 그때 보면은 9.5조 해드릴게요라고 했는데 9.6조 들어와가지고 예. 그럼 이제 0.1조가 오버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거기에 대해서 9.5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RP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런 느낌은 조금 아니네요. 예,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이제 이 왜 아직은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유동성 공급, 비상 유동성 공급을 한 뭐 10년 한다. 이게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케이스지만 예. 한 1년, 2년, 10년 이렇게 간다. 매주.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프로님한테 대출을 일주일에 해드렸잖아요. 근데 벌써 1년째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드려요. 그럼 이프로님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실상 이건 내가 1년 동안 꾼 거나 다름없지. 돈 주고 집 그렇죠. 차고. 예, 그렇죠. 왜냐면 계속 연장하면 되잖아요. 또 막 돌려막으면 되지. 예, 계속 연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유로존에서 LTRO라는 걸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유로존이 왜 LTRO를 왜 썼냐면은 자기들은 연준은 엄청 욕했어요. 양적 완화 할 때, 금융위기 때. 너네는 중앙은행도 아니라고. 이 유로존의 유럽 22 유럽 중앙은행이요. 분데스방크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예. 그래서 연준이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 하니까 너희들은 중앙은행도 아니라고 막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재정위기가 터진 거예요. 이거 막으려면 양적 완화 해야 되거든요. 야 이거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양적 완화 하면 이 가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딱 이제 썼던 방법이 그래서 LTRO라는 걸 도입해요. 3년간 우리는 대출해 주는 거다. 양적 완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3년 지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연장해 줄 수도 있죠. 아. 그럼 3년 연장하면 15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뭐 똑같네 뭐 그냥. 똑같죠. 근데 어쨌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약간 그거하고는 또 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너무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엔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새나가는 효과들도 생기게 되니까. 요즘 시중에서는 저렇게 RP를 푸는 것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뭐 집값도 움직이고 그럴 수 있어라는 걱정을 하나 봐요. 이제 뭐 그런 결국에는 이 기사를 오히려? 보면서 저도 느낀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이런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는 질문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환율하고도 연관될 수 있으니까 무슨 케이스인지 간에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단기로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예. 대신에 이런 것들이 장기화됐었을 때는요.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비상 조치가 장기화되는 게 좋을 게 단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금융위기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다. 그때에 예. 비해서 좀 기민하게 맞고 있는 게 맞는데 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빨리 끝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뭐 요 정도 이제 조언의 말씀을 좀 그게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보면 RP 매입을 많이 하는 거는 망할 애들 좀 덜 망하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소방수 같은 느낌은 강하네요. 예, 뭘 망한다는 뿌려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한다는 표현보다는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흑자도산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코로나 때도요. 파월 의장이 필요한 만큼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파월 회장이 했던 말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 경제 주체가 멀쩡한 경제 주체가 일시적인 이 코로나로 인한 돈 막힘으로 인해 죽는 건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이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갈 때 진짜 설비 투자도 탄탄하게 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예. 아주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서 그럴 수 막혀버리는 있죠. 것들은
중앙은행이 풀어줘야 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최종 대부자의 역할인 거죠. 그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보면 그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더라도 네. 그 대출금은 그 사람 명의 예금 통장에 예금으로 꽂히니까 그렇죠. 대출과 예금은 항상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는 예금이 빠져나가고 어디서는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고 해서 뭔가 쇼티지가 그때그때 생긴다는 건 어딘가에는 남는 돈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겠죠.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바로 하나은행에다 꽂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 대출은 나갔고 예금은 안 들어왔잖아요. 오늘 신한은행은. 예. 그러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그래서 콜 시장이라고 해서 야 니네 돈 5조 원 남냐? 우리 4조 모자라는데 쟤가 1조 모자라는데 야 이번 주에는 네가 많이 남았다. 야 이렇게 돌려. 자기들끼리 하는 거가 그렇죠. 예. 안 작동을 안 하고 야 하나은행을 어떻게 믿어? 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저게 작동한다는 거? 이제 그건 이제 콜 시장이라는 거는 은행 간인 거거든요. 예, 예. 네. 은행 간에 이제 작동을 하는 금융 시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거는 다른 예,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기준금리를 홀금리를 기준금리로 잡았었어요. 예, 하루짜리 은행들 간의 금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RP 금리인데 이게 7일짜리 RP 금리를 대상으로 해요. RP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대상이 좀 더 확대가 돼 있는 케이스고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예금이 들어온 것보다 이 예금이 들어온 만큼 이제 대출이 나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금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대출로 가는 게 아니라 국채라든지 다양한 금융상품 쪽에 쌓이는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게 좀 있어요. 예. 그게 사실은 작년엔 SVB 사태로 나타났던 건데 또 이건 또 굉장히 큰 주제여서 이건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자세히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한번 예. 섭외를 또. 야, 네. 이게 예약. 중요하거든요. 말려 들어간 건가요? 네, 예약 또 나눠줘야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RP 매입이라는 걸로 뭔가 대응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별로요. 즉 말씀하신 거 보니까 12월 초부터 저걸 하고 있었는데 네네. 환율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RP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라는 표현보다는 환율이 오른 이유는 좀 물론 이것도 약간의 영향을 줬겠죠. 근데 네.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환율이 오른 원인을 제가 좀 한번 몇 간단히 가지? 좀 쓰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예. 이게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국내적 요인이라는 거는 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예. 이게 그 비상계엄 당일날 환율이 1,395원 정도 했거든요. 제가 예. 기억나는 게 1,397원 이랬는데 그날 하루에만 환율이 장중에 1,450원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곤 했지만 그 다음에도 지금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은 있거든요. 제가 요거는 좀 이따가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국내적 요인으로서 정정 불안이라는 거는 당연히 있고 이거 빨리 끝나야 돼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적, 국외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외 요인인데 이 대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좀 보실 게 있는 게 지난번에 제가 방송 나왔을 때 무슨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는 이 국내적 요인은 그 외적 요인에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서는 결국에는 관세를 가리키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가 되면은 미국이 더 강해지니까 돈이 더 미국 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달러 강세가 나오는 게 1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트럼프 트레이드로 관세가 나온다고 하니까 연준 요번에 12월 달 FOMC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현저히 늦추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파월 회장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이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감안한 거냐. 그랬더니 일부 위원들은 감안했다 이 얘기를 해요. 예. 그 얘기는 감안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연준이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데이터 안 보고 예측하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왜?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뭘 만드는 거냐면은 연준에 금리 인하 속도를 갖다가 늦추게 되죠. 그럼 이건 달러 강세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렇죠. 또 예. 우리나라가 약해지는 것보다 달러가 예. 강해지는 그렇죠. 그런 효과들이죠. 그렇죠.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트럼프 트레이드를 바라보면서 각 국가들이요. 예행 연습을 해요. 뭘 예행 연습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미 트럼프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딱 들어왔을 때 미중 무역 전쟁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일기 때. 그때 뭐 했냐면은 US에서 중국에 관세를 때리잖아요. 예. 관세를 때리는 순간 중국에서는 위안화 절하하면서 대응을 해요. 이러면서 이제 3번 위안화 절하하고 3번 관세 때리고 이제 이렇게 딱 붙었거든요. 예. 나중에는 중국 환율 조작국으로 때려버렸어요. 19년도 여름에는.
그러니까 위안화를 갖다 확절화시키면서 대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이 그럼 협상하자. 그래서 미중 무역 합의로 지나가요. 예.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함 아닙니까? 예. 그럼 상대편 국가한테 여러 가지 조항을 걸면서 관세로 대응을 하게 되겠죠. 예. 그 조항 중에 뭐가 있을 거냐면은 환율도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 나라 통화를 절상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잠깐 좀 삼천포로 잠깐만 빠질게요. 예.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 오페크가 있어요. 이 산유국이거든요. 예.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산유국 연합체예요. 러시아 들어간 예, 그렇죠. 거. 국가가 여러 개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유가가 떨어지니까 감산하자고 해요. 서로 같이 예. 감산 공조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사우디가 내가 이만큼 줄일 테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줄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와요. 예. 그럼 유가를 갖다가 하락하는 건 지킬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라크가 반발해요. 싫어요, 저는. 왜? 물어보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 때문에 원유 생산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산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줄이라면 말이 되냐. 예. 수다리 걷어차기다. 또 그러고 보니 그 말은 맞죠. 왜냐하면 풀캐파로 생산하고 있었던 쪽하고 그러지 않았던 쪽하고 똑같이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나이지리아 우리도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감산 공조 들어가기 전에 많이 생산해놓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 줄이니까 생산 덜 하고 있었을 때 아껴서 생산 안 하고 있을 때 줄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풀캐파로 생산하는 게. 그런 느낌이 들면 최대한 그렇죠. 뭘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유럽이라고 해볼게요. 예. 보나마나 이거 유로 약세로 너네들 해먹고 있으니까 유로 강세 만들어 일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약세를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최대한 약세로. 무슨 얘기냐면은 내 나라 통화를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 놔야 예. 나중에 환율 이렇게 서로 합의하더라도 내가 5% 미리 약세를 만들어 놓으면 5% 절상해라고 했을 때 똔똔 치잖아요. 그러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다들 저 생각을 하는구나. 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연습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지금 환율 전쟁이 들어간 게 있어요. 예, 환율 전쟁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글로벌 달러를 강세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다른 유로부터 시작해서 다 약세니까. 관련 기사를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 이제 유럽부터 치고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장 트럼프류의 22 3연속 금리 인하 트럼프 우려에. 예. 그래서 22가 원래 본인들이 낮추려고 했었던 것보다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가요. 그럼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면은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한다잖아요. 예. 근데 유럽이 금리 인하하면 유로가 약세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국도 원래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관세 폭탄 날리자 중국 내년 위안화 약세 용인 고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지 다 그런 식이네. 이게 위안화가 약세잖아요. 이거 원화에 영향 줘요. 예. 그다음에 보시면은 캐나다가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했어요. 트럼프 관세 실현되면 매우 파괴적이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미리미리 해놓겠다. 예, 그렇죠.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들 금리 줄 인하를 하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하잖아요. 유로가 약세죠. 예. 유로존하고 교역을 많이 하는 유럽 국가들이 몇 개 있어요. 유로 안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위스거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근데 금리가 지금 0.5%예요. 예. 근데 유럽이 금리 인하하면 또 스위스 프랑이 0.5에서도 강세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스위스가 장사가 안 돼요.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스위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이 금리 인하 해줘야 또 되거든요. 내려야죠. 근데 0.5%에서 내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라서 뭐라고 나오냐면 SNB가 스위스 중앙은행입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유럽 금리 인하에 마이너스 금리 강제 가능성이 있다고. 몰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율보다 내수가 급해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 예고한 배경 나오죠. 아하. 그 다음에 사실은 12월에 일본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할 때 임금 정보 등을 점검한 후에 판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도 크고 예. 임금 정보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뭐냐면 말이에요? 일본이 춘투라는 게 있어요. 예. 3월에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임금을 얼마나 올려줄지가 나와요. 결정해요. 예.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는 걸 보고 실제로 많이 올라간다면 이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니까 그거 보고 금리 인상 대응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12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1월 금리 인상도 물 건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잠깐 생각해 보시면 다른 나라가 다 자국 통화 약세 만드는데 예. 금리 인하하는데 일본만 여기서 금리 인상해 버리잖아요. 그 엔화가 독박 강세를 쓸 수 있어요. 그 싫은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이거 보면요. 약간 이 둘러대는 정부가 것 다 같은 느낌이 드네. 지금 유럽, 스위스, 예. 중국, 일본, 한국, 캐나다 다 낮추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주 중앙은행 잠깐 볼게요. 여기는 예. 좀 속내를 드러내요. 트럼프가 무역 전쟁 이후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불안을 이유로 금리 동결을 고집하던 스탠스가
지금 호주가 예. 인플레이션이 꽤 있어서 예. 금리 인하 못한다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호주 중앙은행이에요. RBA가 예.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수출 수요 감소와 성장 둔화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주식시장과 호주 달러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호주, 뉴질랜드까지 지금 다 금리 인하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앞으로 천천히 갈 거잖아요. 예. 다른 나라 금리 인하하는데 그럼 달러가 어떻게 될까요? 또 더 강세. 근데 지금 더 저도 강세, 그걸 더 예측을 강세. 하잖아요. 예상을 저 같은 아마추어가 예상을 하면 예. 시장이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 이미 다 가서 기다리겠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만드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쓸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대내적인 요인이 있고 대외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외적인 요인하고 대내적인 요인 한번 잠깐 발라볼게요. 여기 잠깐 보시면요. 2022년도 1월 달에 갖다가 100으로 놨습니다. 네. 이게 위로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세란 얘기죠. 예. 달러가 강세고 다른 나라 통화가 약세죠. 예. 파란색 선이 달러 인덱스예요. 이게 6개국 주요 선진국들 통화를 평균한 거예요. 달러 가치로. 저건 달러가 올라가느냐를 보여주는 게 그렇죠.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달러가 올라가면은 강세, 그죠? 달러가 강세. 내려가면 달러 약세. 예.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도 100으로 환산한 거예요. 예.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죠. 음. 잠깐 볼게요. 보시면 이 페이스가 22년도 1월 달에 100입니다. 페이스가 보시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비슷하게 가지 않아요? 네. 그죠? 네.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어떤 때는요. 음. 원화가 더 많이 강세로 갈 때도 있죠. 그러네요. 이런 때는요. 예. 근데 잠깐 보세요. 뭐 24년도 정도 시점으로 해서 보시면 좀 갭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네. 원화가 더 약세지 않아요? 예, 예. 그 달러 인덱스가 날아가는 것보다 원화가 약해지는 달러가 속도가 올라가는 빨라지죠. 것보다 원화가 더 약했다는 뜻이네요. 예, 12월입니다. 국내 요인이 있네. 그러면 이 방향을 보면은 달러가 강해진 요인이 보이잖아요. 예. 이게 달러 강세거든요. 근데 그보다 원화가 더 약해진 거죠. 그래서 저거는 국내 요인이 예를 들면 조금 잠잠해지거나 하면 오히려 저 달러원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달러 갭이 그렇죠. 벌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려올 수는 있는데 옛날 레벨로는 못 돌아가는 게 이미 결국에는 글로벌 달러가 올라오는 거에 어느 정도 추수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끝에 갭은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8월만 해도 이미 벌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벌어진 폭과 최근 벌어진 폭이 조금 더 큰 것 같긴 한데 예. 예. 그래도 벌어진 폭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유지된 거면 국내 요인이 적은 거고 네. 그 벌어진 폭조차 커진 거면 그렇죠. 그만큼은 국내 요인인데 네. 저 폭 자체가 국내 요인은 아니라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비교하면 말이 되냐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왜 이때부터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요인 때문에 벌어졌다기보다도요. 이때부터는 뭐가 이슈였냐면 N이 약했어요. N이요. 예. N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달러 인덱스가 유로의 영향이 되게 커요. 유럽이 유로화가요. 올해 한 2분기부터 강세였어요. 예. 유럽 경제 이제 돌아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유로화가 강세요. 근데 대신에 엔화하고 위안화가 약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유로화보다는요 엔화하고 위안화를 좀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유로가 워낙 강하니까 달러 인덱스는 덜 강해졌거든요. 유로가 워낙 세니까 달러가 유로를 많이 짓밟지는 못하니까. 예. 예. 근데 대신에 엔화하고 위안화는 약했잖아요. 예. 우리는 요 둘의 움직임을 추수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캐리 청산 막 얘기 있었고 예. 일본 저기 엔화가 뭐 사상 최대는 아니고 뭐 30년 만에 가장 약해 뭐 이런 얘기들 들었었잖아요. 예. 그 영향이 분명히 있었고요. 요 12월 달만 딱 꽃자락만 보시면은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끌어올리는 조금 더 면이 끌어올라간 강해요. 있어서 예. 국내 요인이 있긴 그렇죠. 있는데 예, 그렇죠. 저폭만큼은 아니다. 네. 참고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이 1,400원이었던 게 지금 1,470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예. 원엔 환율은요 900원이었던 게 지금 930원 정도 돼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엔화 대비로도 약한 거죠. 그러네. 우리가 근데 대신에 달러가 강해지는 만큼 엔화가 뛰진 않았죠. 예. 달러는 70원 뛰었잖아요. 예. 근데 엔화는 30원 뛰었잖아요. 대략.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이 이제 국내 요인이 큰 거겠죠. 예. 글로벌 요인도 있고 국내 요인도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조금 발라놓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결국에는 국내적인 요인도 있고 대외적인 요인들도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럼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또 이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심리적인 요인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심리 요인은 제가 뒤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대응책이 좀 나온 게 있는데 이거 길게 하려면 답이 안 나와서 예.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대응책 뭐가 나온 게 나오냐면, 있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가장 많이 썼던 게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이 통화 수합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외환 수합이라고 하는 게 또 맞는데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우리 세 명이 이 달러 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달러 투기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두 분도 달러 갖고 있고 저도 이제 달러 갖고 있는데 제가 빙긋 웃으면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웃냐 그러시길래 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달러 절대 팔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 투자하는데 500억 달러만큼 해외 투자할 것 같다고. 그러면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큰 손이 500억 달러를 살 거 아닙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달러가 지금도 비싸고 달러 구하기가 힘든데 500억 달러를 또 국민연금이라는 큰 손이 땡기면 환율이 더 올라가겠지. 그렇죠. 그럼 지금 팔아야겠습니까? 천천히 팔아야겠습니까? 천천히 팔아야죠. 이 금고에 넣어두고 가보로 물려야죠. 그럼 우리가 공급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달러 공급을. 예. 그럼 다들 그래서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떤 소식이 그럼 달러를 풀지 않거든요. 그럼 달러 심리를 더 건드리니까 달러 값이 더 뛰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온 거냐면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이 500억 달러만큼 통화 수합을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에 전화하는 거죠. 예. 500억 달러 가져오라고. 그럼 500억 달러를 가져오면은 한국은행이 500억 달러를 받아요. 예. 그 5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원화를 갖다가 국민연금한테 줘요? 빌려줘요. 예. 1년 후에 요거 교체해요. 그럼 일단 국민연금은 한국은행한테 달러를 빌린 다음에 그 달러를 갖고 해외에다 투자를 하겠죠. 예. 그럼 외환시장에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뉴스를 제가 먼저 봤어요. 그럼 굳이 여기 와서 이걸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네, 네. 제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겠죠. 그럼 제가 갑자기 왜 방송 생방송 하다가 왜 화장실을 가니? 막 이러는데 진짜 제가 꼭 좀 가야 된다고 해서 가죠. 근데 안 들어와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두 분 중에 눈치 빠른 분부터 이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환율이 막 주저앉고 있을 예, 테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살 필요가 예. 없게 만드는 거다. 그렇죠. 통화 수업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를. 달러에 대한 수요를 눌러버리는 거죠. 예, 예. 잠재 수요를 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언제 나오냐면은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나와요. 근데 보시면 이게 22년도 9월 23일이 레고랜드 사태 때요. 1,400원 넘었을 때입니다. 그때 뭐가 나오냐면 한은하고 국민연금하고 100억 달러 통화 수합 실시 합의해요. 예. 그래서 이거 14년 만에 재개했다는 얘기죠. 22년에서 14년 전이면 08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14년 만에 재개된 거고 이게 요때예요. 제가 화살표 와. 요때예요. 요 1,400원 넘었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23년 4월 달에 환율이 다시 막 걷잡을 수 없이 치고 올라왔거든요. 예. 예. 요때 350억 달러로 늘릴까 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24년 4월 중순에 환율이 1,407원까지 장중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예. 저때도 저거 그때 요거 썼구나. 나와요. 50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이 일종의 뿅망치입니다. 그래서 뿅망치 때리면 누르고 뿅망치 때리면 누르고 뿅망치 때리면 누르고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11월 26일 날 이게 금통위가 그 다다음 날이었어요. 예. 금통위 때 다들 환율 불안 때문에 금리 인하 못 한다고 했거든요. 11월 금통위 때. 뿅망치 때려요. 그랬더니 1,400원 넘었던 환율이 확 주저앉아가지고 1,395원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틀 후에 금리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달러에 대한 수급을 조절을 해가지고 가는 툴이 있어요. 이런 거 도구라고 하거든요. 예. 환율에 대응하는 도구들. 요런 도구가 있어요. 통화 수업.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 650억 달러로 지금 늘렸습니다. 예. 잠깐 보시면은 그래서 요 기사 이제 읽힐 거예요. 외환 당국이 외환 수급 균형과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 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달러가 들어오는 규제를 했었는데 들어오는 걸 막았었는데 이거 들어오는 걸 갖다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중에 뭐가 있냐면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의 시행 시기는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늦춰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달러 유동성이 달러 유동성이 별로 없으면 너네 은행들 힘들 거잖아. 예. 그러니까 너네 달러 유동성이 모자라니까 달러 지금 확보해놔. 이제 이런 게 스트레스 테스트거든요. 그러면 달러 많이 갖고 달러가 있어. 없잖아요. 달러가 예, 없으면 예. 그럼 좀 확보해야겠네요. 근데 이 어려울 때 달러를 또 은행이 가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달러가 또 또 사는 사람이 그렇죠. 생기는 거니까. 예, 달러의 잠재 수요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일단 늦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반 외환 수합 한도는 650억 달러로 늘고 이렇게 얘기를 아까 합니다. 말씀해 주신 이거 늘린 것처럼. 거죠, 그죠? 그 밑에 보시면 국내 은행이 50%, 그다음에 외은행 지점이 250%인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75%하고 37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것도 설명하면 이것도 한참 가요. 그래서 지금 네. 이거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늘리잖아요. 그러면은
시중은행들이 달러를 빌려와가지고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팔 수 있게, 그 한도를 늘려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달러를 팔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환 대출 대한 제한도 완화하기로 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해지잖아요. 예. 지금 이제 달러가 강해질 때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달러가 계속 약해지고 예. 원달러 환율 500원 간다 이런 기대 생기잖아요. 예. 그럼 달러로 빌리는 게 왕이에요. 그렇죠. 달러로 빌려가지고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쓰다가 나중에 달러 값이 떨어지면은 그 달러 얼마 안 되는 달러 사서 갚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럴 때는요, 만약에 이거 풀어놓잖아요. 그럼 다 달러 대출 받아요. 빚이 많아지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달러 빚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환 리스크에 확 노출이 돼 버리는 거죠. 예. 사람들이 기대감이 생겨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걸 막아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걸 갖다가 제한적으로 조금씩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해외에서 달러를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빌려서 원화로 바꾸니까 네, 그렇죠. 그럼 자꾸 달러를 팔 거 아니냐. 그렇죠. 선물한 포지션하고 요거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가지고 팔 수 있게 룸을 좀 열어놔요. 당장 달러 공급이 부족하니까.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미 구축된 결제 체제를 통해서 달러 환전 없이 가능한 상대국 통화 결제를 확대해 간다고 하는데 이게 LCT라는 게 있대요. 예. 저도 이제 잘은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하고 이 무역할 거래를 할 때. 때는 무역 예. 거래 같은 거 할 때는요. 예. 환전 거래 같은 거 할 때는 보통 달러가 중개가 돼 가지고 샀다가 달러를 샀다가 그걸로 상대 통화하고 거래를 해요. 예. 그렇죠. 중간에 근데 달러가 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달러를 빼고 직거래를 하자는 얘기죠. 인도네시아 루피하고 달러 원화하고 그럼 중간에 달러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 지금 그러네. 가뜩이나 달러 모자란데 여기서 이거 환전 거래하려고 달러를 또 산다고 하면은 이게 외환 시장을 갖다가 또 부담을 줄 수 우리 있으니까. 내년에도 서로 그렇죠. 볼 거니. 예. 그래서 일단 근데 원화를 이거- 받아라. 이거는 사실 그 규모가 크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한도를 상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외환 유입 규제를 완화시켰는데 요거 한번 잠깐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이 전체 문장에서요. 이 전체 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하나 말씀드리면 예. 첫째 줄이 제일 중요해요. 늦춰진다? 외환 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저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밑에 있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 이 선물한 포지션 한도 규제 같은 게 언제 나오냐면 2010년 10월에 나와요. 2010년 10월이 언제냐면 그때 연준 의장이 버냉키라는 분이에요. 예. 그분이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양적 완화 한 번 더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2차 양적 완화를 2010년 11월 3일 날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시장 분위기가 뭐였냐면 이미 예고를 했거든요. 2010년 8월에 잭슨홀에서 그걸 예고를 해요. 그랬더니 예. 시장에서 와 이거 2차 양적 완화 튼다. 이거 블록버스터 온다. 달러를 엄청나게 푼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미국의 성장이 약했고 해외의 성장이 이머징 신흥국의 성장이 엄청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달러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달러가 다 해외로 나가요.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예. 그러면 신흥국으로 달러가 그나마도 많이 나갔는데 1차 양적 완화해서 2차 양적 완화까지 하면 더 많이 몰리잖아요. 예. 그럼 신흥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럼 부담이 너무 크죠. 예. 그래서 신흥국들이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미치겠다고 하는 거죠. 어. 인플레이션 압력도 생기고 자국 통화가 너무 절상이 되고. 예. 그래서 그때 제일 자본이 많이 몰렸던 데가 원자재 가격도 뛰고 해가지고 브라질로 자금이 엄청 몰렸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제발 좀 그만 좀 들어와 해가지고 토빈세라는 걸 때려요. 아하. 국경을 넘어오는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때린 거죠. 취득세 같은 거. 그렇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 같잖아요. 예. 그럼 이거 우리나라 수출이 쉽지 않겠는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2007년에는 900원도 갔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다른 나라는 자국 통화 약세 만들어서 환율 전쟁 하는데 우리만 강세로 독박 강세 써버리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한 포지션 규제 같은 거 해서 자본을 이제 달러로 빌려오는 걸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줄이려고. 예. 빌려오면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팔려고 할 테니까. 팔려고 할 테니까. 유입 규제라는 게 나오는 이유는요. 예.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인 강세 기조를 보일 수 있잖아요. 원화가 강세 기조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쓰는 부담 거죠. 때문에 쓴 거예요. 예. 근데 이거 풀었죠. 반대니까 지금은.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분위기 자체가 음. 유입 규제가 풀렸다는 얘기는 원화 강세에 대한 그 어떤 그 여태까지 이어져 왔었던 흐름들 있죠. 걱정이 아니고 예. 반대로 원화 약세가 이제 걱정인 거지. 그렇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라서 저도 이제 그 요번에 이게 12월 20일 날 나왔어요. 패키지로. 예. 요거 보면서 참 그 15년 전 생각도 나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외국환 시장에서 달러의 수요가 이제 뭐 쓸데없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규제 같은 것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거를 좀 제한하려고 하는 여러 정책을 이제 쓰면서 환율의 상방 압력을 좀 이렇게 누르는 그런 케이스가 나와주는 거죠. 시장에서 지금 환율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네가 베팅할 수 있게 네네. 규제가 있으면 풀어줄게 그거는. 예. 그래서 하자면 예. 그렇긴 한데 저거를 발표한 이후에도 별로 영향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저거 안 했으면 더 많이 올랐을 환율이 그 정도만 올랐을 수도 있는. 국내 요인이 크다. 그렇게 저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예. 오른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적인 쏠림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환시장에서요. 국내적 요인, 대외적 요인 말씀드렸잖아요. 예. 외환시장 이게 보다 보면 이게 저걸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설명이 안 되냐면 심리적인 요인이 되게 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 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심리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22년도 10월이거든요. 예. 환율이 1,445원까지 올랐을 때 레고랜드 사태 때거든요. 예. 그때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이게 환율이 22년도 1월 달에 이게 1,180원 했어요. 예. 원달러가. 근데 이제 이게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때 왜 올랐냐면 다들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22년 3월부터 올라요. 미국이 금리를 22년 3월부터 올렸어요. 예. 미국이 금리 인상하니까 원달러가 올라요. 그리고 이때 유가가 폭등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 우리나라 무역 적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6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 기록해요. 그리고 이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반도체 수출이 안 돼요. 예. 중국 수출도 안 되고. 그럼 무역 적자에다가 미국 금리 인상까지 겹쳤잖아요. 예. 그럼 환율이 뛰기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환율이 이때 1200에 뚫려요. 근데 이때만 해도 1200 뚫리잖아요. 다 이랬어요. 예. 1200에 뚫렸어. 말도 안 돼. 근데 그해 7월에 1300이 뚫려요. 예. 1300은요. 코로나 때도 안 뚫렸거든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거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정도까지 뚫린 건 처음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1400이 뚫리면서 이게 1445까지 갑니다. 그때 그렇게 많이 잠깐 보시면 금리가 오르면 달러 뛰고 금리가 오르면 달러 뛰고 금리가 오르면 달러 뛰고 금리가 오르면 달러 뛰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잠깐 하나 보시면 금리가 지우고 갈게요. 오르면 원래 달러가 뛰는 게 예, 그렇죠. 정상이잖아요.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근데 보세요. 저기서부터는 또 내려오기도 하네요. 금리가 예. 올라가는데 환율이 내려오죠. 이건 뭐지 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잠깐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많이 떨어지네. 이게 신기한 게 이 그래프에서 보셔야 될 게 1월부터 8월까지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죠. 예. 8월부터 10월까지 기울기예요. 이건 이건 y = x 정도 되죠. 예. 저 수학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잘 못합니다만. y = 3x 나오겠죠. 3x쯤 이거. 된다. 예. 이 잠깐 보시면 환율이 이게 얼마 정도 뛴 거냐면 한 100원 뛴 거예요. 예. 8개월 동안 100원 뛰었죠. 음. 이게 150원 뛴 거거든요. 예. 두 달 동안에 오, 그러네. 와, 어마어마한 거네. 4x겠네요. 그러네. 그렇죠. 엄청 뛰었죠.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졌을까요? 당시에 저때 우리나라 그 레고랜드 때문에 무슨 레고랜드 신용 때문에. 리스크 어쩌고 저쩌고 네, 뭐 그럴 어디 수 망한다 있죠. 뭐. 네, 요거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제가 이제 저는 달러가 필요한 사람인데 예. 1년 후에 달러가 필요해요, 저는. 그럼 지금 환율이 올라가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네. 1년 후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두 분은 한 분은 한 달 후, 한 분은 두 달 후에 달러가 필요하세요. 그럼 환율이 뛰면 초조하지. 초조하죠.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친한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호영아, 달러 없냐? 음.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요 유튜브도 안 보냐고. 유튜브 보니까 난리 났어요. 예. 금리 올라가니까 달러 뛴다고. 예. 그리고 외환위기 온다고. 예. 그래서 외환위기 때 환율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2,000원 하면서 막 진짜 엄청난 썸네일들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두 분이 이제 패닉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동영상 보내주셨어. 동영상 보니까 2,000원이래요. 빨리 오늘 구해야지. 보니까 빨리 환율이 구해야지. 1,310원이에요. 오늘도 10원 오르고 있어. 빨리 구해야지. 오늘이 제일 싸잖아요. 예. 그럼 저는 1년 후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오늘이 제일 싸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1번. 1년 후에 구하면 되지 뭐가 신경 써요. 이게 1번. 2번. 사야 되나? 뭘 것 같으세요? 미리 구해놔야지. 저 소심하잖아요. 그렇지. 사야죠. 사야지. 예. 미리 구해놔. 제 친구 중에 2년 후에 달러 필요한 애가 있어요. 걔 언제 살까요? 지금 사야지. 3년 후에 필요한 애가 있어요. 3년 후에. 계속 올라가. 네, 3년 후에 필요한 애가 있어요. 집이 올라갈 것 같아. 원래 지금 사야죠. 집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냥 사는 그러면 거랑 마찬가지네. 미래의 수요가 현재로 한꺼번에 확 땡겨오죠. 예. 그러면
달러를 살려는 수요가 폭발하겠죠. 예. 근데 우리 셋은 뭘 갖고 있냐면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달러를 팔려고 내놔 보니까 와 1초에 한 번씩 전화 와요. 나한테 팔라고. 네. 부르는 대로 주겠다고. 어허. 그냥 계약금부터 받으시래요. 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안 팔아야지. 안 팔아야지. 숨겨야죠. 그렇지. 숨겨야죠. 미래의 수요가 땡겨오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요. 지금의 공급이 숨어요. 그럼 미래의 수요는 땡겨왔는데 지금의 공급이 숨어버리죠. 가격이 그럼 폭등하겠네. 하늘로 가격이 팡 뛰어요. 그게 이겁니다. 아. 이때는요. 금리를 계속 올릴 걸로 예. 예상이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요. 사람들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환율은 계속 오른다는 기대. 그 기대가 컨센서스로 들어오는 순간에요. 달러 쪽으로 자금이 확 몰리면서 환율의 급등을 만들어내요. 이럴 때는요. 어떻게든지 눌러주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외환위기 가는 거 아니냐고 지금보다 질문이 훨씬 강도가 셌던 것 같아요. 그래. 예. 근데 이때 분위기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아까 저기 집도 말씀하셨지만 마스크도 되게 비슷하죠. 예, 그렇죠. 그거. 저희 마스크가 저희 집에 50개가 있었는데도 거기 2개 사려고 줄 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 섰냐면 쓸 게 있는데도 나중에 사도 되는데 왜 그때 섰냐면 그때 2개 안 샀으면 제가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 부대끼면서 줄 서서 3시간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안 사면 절대 못 구한다. 이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러면 자, 그 마스크 살려는 사람들이 100개 있는 사람, 200개 있는 사람도 지금 2개 살려고 줄 서요. 예. 약국앞이 문전성시죠. 난리가 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프로님하고 안 대표님께서 저기 우리 그 마스크 있는 분이에요. 지금 파시겠습니까? 나중에 파시겠습니까? 나중에 팔아야지, 나중에. 마스크 개당 5만 원 간다 이 생각도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 그래. 그럼 숨어야죠. 이때는요 마스크 공장이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심리가 붙었잖아요. 그럼 다 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근데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마스크 오브제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그게 저도 마스크 오브제라고 부르는지는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등록 등본을 갖고 예. 약국을 가잖아요. 어. 그러면 등본에 있는 숫자만큼 1인당 2개씩 주더라고요. 네. 개당 1,500원에. 그래서 저희 식구가 4식구인데 가져가니까 마스크 8개를 일주일에 받더라고요. 예. 배급. 저희 집에 마스크 한 50개 있잖아요. 예. 매주 8개씩 받을 수 있으면 굳이 굳이 안 써도 되겠던데요? 써도 되겠다. 제가 50개가 안 쓰잖아요. 그럼 60개, 70개, 80개, 90개, 100개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안 쓰시죠. 예. 40개, 30개, 20개도 안 쓰죠. 그럼 10개 언더만 쓸 거 아닙니까? 줄을? 10개 언더면 얼마 안 줄을? 되잖아요, 숫자가. 그럼 들어가면 돼요. 그럼 풀려요. 근데 이제 이때 뭐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그럼 심리가 이제 달라지네 그럼. 여기 우리 마스크 갖고 계시는 분들. 빨리 팔아, 빨리 네. 팔아야지. 아, 그렇지. 우리 두 당근에 분. 빨리 내놔야지. 그렇죠. 빨리 팔아야지. 근데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시면 이때는 빨리 밑을 받치면서 던져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마스크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게 되겠죠. 예. 예. 그럼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래의 수요가 깜짝 놀라서 돌아가잖아요. 순식간에. 안 돼, 가지 마. 그 순간 나한테 숨어있던 공급이 쏟아지죠. 어. 그럼 가격이 확 내려오게 되겠죠. 아. 지금 잠깐 보세요. 여기서 위쪽에서 TV를 해가지고 한번 풀어주잖아요. 예. 막혔던 혈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주저앉아 버리죠. 이게 1,445원에서 1,215원까지 2달 만에 230원이 빠져요. 이거 금융위기 이후에 이만큼 빠진 거 진짜 기록적인 하락이거든요. 당근에서 마스크 풀렸구나. 이때는요. 보세요. 금리가 오르는데도 달러가 빠지잖아요. 예. 그럼 이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생각 드는 거죠. 금리가 올라서 달러가 오르는 줄 알았더니 금리가 오르는데 달러가 왜 빠지지? 이때는 1,215원이었잖아요. 이거 이때는 1,200 뚫린다고 했어요. 아래로. 예. 근데 이제 이게 다시 균형 잡고 조금만 길게 보시면 차트가 아까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되돌려지죠. 예. 이게 연결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오버한 펀더멘탈 거. 요인하고 오바되는 심리적인 요인들 있죠. 위아래로. 예. 예, 이런 거는 분명히 존재해요. 저 윗대 저렇게 탁 마스크 오브제처럼 저렇게 탁 쳐준 계기가 뭐였을까요? 당시에는. 있었겠죠. 아, 네. 외환 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겠죠. 너무 오버했다는 그런 느낌이 그런 있겠지 느낌? 뭐. 항상 많이 올랐다는 게 항상 최대 악재고. 갑자기 깨달아지는 않았겠죠. 음. 잠깐 보시면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9월 23일에 이거 나왔잖아요. 통화수학. 아, 근데 이거 통화수학. 해도 어. 이거 했는데 잠깐 눌렀다가 다시 뛰었거든요. 예.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나라 혼자 못 풀어요. 아, 저거는 환율은 어. 양국 간의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양국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도 영향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국제공조가 나와줘야 돼요. 아. 국제공조가 어떻게 나오냐면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이 질문인 거예요. 22년 10월 달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미국 너네가 그렇게 금리 인상하면 다 죽는다. 이게 G20에서 G20, G7에서 22년도 10월 달에 다들 얘기했었어요. 9월, 예, 10월에.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미국 정부 옐런이잖아요. 옐런이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 억제가 미국 최우선 과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0월 15일이에요. 인플레 잡을 때까지 강달러 개입 안에 10월 3일, 10월 초예요 이게. 그래서 10월 17일에 G7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화두가 플라자 합의 없다. 이게 플라자 합의가 달러 강세를 억제하는 거예요. 예. 달러 약세 합의거든요. 10월 17일 날도 실패를 해요. 근데 잠깐 보세요. 10월 31일 날 미 국채 투매 재연되나.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통화 약세를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외환보유고를 헐어야 돼요. 외환보유고를 헐려면 이 외환보유고로 미국 국채 사놨거든요. 예. 미국 국채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 캐시를 갖고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는데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던지면 미국 국채 금리가 뛰겠죠. 그리고 예.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그때 영국의 리즈 트러스라는 그 저기 총리 있었잖아요. 잠깐 단명했던. 예, 그때 영국 국채 사건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미국 국채 금리가 뛰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게 미국한테도 영향을 주겠죠. 옐런 재무장관이 얼굴이 하얘지겠죠. 그래서 잠깐 볼게요. 미국 재무부가 한국 외환시장 개입 강달러 때문 정당화될 수 있다. 뭔가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11월 14일 날 뭐라고 하냐면 강달러 세계적 여파 인정, 개도국 부채 우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거 다 죽으면 자기들도 힘들죠. 그래서 강달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영향 주는 거 알아요. 라고 해가지고요. 11월 15일 날 G20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밑에 보시면 신흥국 경제를 부채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우려가 커졌는데 예. G20가 공조해서 위기 관리에 나서겠다는 큰 틀의 합의를 왔다. G20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모니터링했으며 통화정책의 긴축 페이스를 조정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지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최종안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다면 글로벌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국제공조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연준이요. 이때 11월 달 FOMC부터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등장해서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등장해서 생뚱맞게 그 전까지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시장을 막 뒤흔들어 놓은 다음에 예. 이제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아 예.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 나왔냐면 연준 피벗이다 이 얘기 나와요. 그래서 잠깐만 돌아갈게요. 23년 9월부터 그때 전망은 23년 9월부터 기준금리를 200bp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23년 초가 다들 금리 올려도 신경 안 쓴다고 어차피 내릴 금리라고. 예, 그게 첫 번째 피벗이에요. 그래서 그때 환율이 1215원까지 찍을 건데 분위기가 갑자기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금리 인하 시작한 건 24년 9월이었잖아요. 예. 1년 더 뒤늦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환율이 되돌려졌던 거죠. 예, 이제 어쨌든 이 압력은 그때 풀립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국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국제 공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22년의 사례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켰던 겁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질문이죠. 저 사례를 보면 어쨌든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스탠스라든가 뭐 그게 좀 바뀌어줘야지만 우리 지금 환율도 뭔가 변곡점이 생길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뭐냐면 중간중간 뭐냐면 이렇게 강해지는 거를 변동성을 두를 수는 있죠. 예. 근데 추세를 되감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추세 그리고 사실 이것도요. G20이 합의를 해도 추세를 감지는 못해요. 예. 결국에는 끌어내렸다가 다시 끌어올리게 되잖아요. 예. 저도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지금 어떠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만약 지금 22년도로 가정한다면 그때가 지금 다르겠지만 가정한다면 이 질문이 그대로 나와요. 미국은 달러 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겠네. 이 질문을 던져보고 들어가야 돼요. 미국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달러 강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는 트럼프는 과연 달러 강세를 어떻게 생각할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미국 일방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죠. 달러가 강세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좋은 텐데. 점과 나쁜 점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일단 달러가 강세면 안 좋은 점은 무역 적자가 늘어날 것 같잖아요. 미국의 그렇죠. 수출품이 그렇죠. 경쟁력을 잃겠지. 예. 그리고 달러가 강세인 이유는 상대편 국가들이 지금 약세. 환율 전쟁 들어온 거잖아요. 예. 트럼프를 대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시장도 야 이거 트럼프 트레이드인데 이건 대세인데 해가지고 붙으면서 심리적인 요인이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든 것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달러가 강세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예. 미국만 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죠. 지금 그럼 진짜 그러고 독특한 있죠. 게 달러가 강세인데 미국 주가가 올라요. 엔화 보시면 엔화 약세인데 일본 주가 오르죠. 예. 유로 약세인데 유럽 주가 오르죠. 근데 달러가 강세인데 달러가 강세하고
미국 주식이 같이 가요. 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 사서 미국 주식 살려는 수요가 엄청나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케이스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 자산 시장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려요. 자, 두 번째는요. 일본의 케이스라는 말씀드리면 네. 우리는 일본이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몰려서 버블이 생기는데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지? 왜 바본가?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80년대 보시면 일본 중앙은행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타겟팅을 해요. 예. 근데 그때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가 엄청 강세예요. 그러면 자본이 몰리면서 자산 시장이 부글부글 끌어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도 엔화가 강세잖아요. 예. 그럼 물가 상승이 안 느껴져요. 통화가 너무 강세잖아요. 물가 상승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강하죠. 예. 물가 상승이 안 느껴지고 지금 달러가 강세인데도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잖아요. 수입품이 예. 예, 그렇겠죠. 그러면 이 달러 강세라는 건 어떻게 보면 몰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국의 통화가 강세를 보일 때요. 버블이 일어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안 느껴져요. 음. 그 감동이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달러가 너무 강세면 다른 국가가 통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개입합니까? 미국 국채 팔아야지. 지금 미국 국채금리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4.6이에요.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더 팔아. 그럼 재정 적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런 법인세 감세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네. 달러가 강세가 돼야 미국 국채가 잘 팔려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달러가 자꾸 약세인데 지금 왜 우리가 미국 국채를 달러를 왜 달러 포지션을 가져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되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너무 세잖아요. 그러면 달러도 강하고 이자도 많이 주고 대안인 다른 국가들이 팀이하고 예. 이러면 돈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가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도 있지만 미국 예외주의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도 네. 똑같죠. 미국이 강해지게 만든다는 얘기는 그 반대편에는 다른 나라가 약해지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는데 그렇게 돈이 몰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미국 시장이 뜨거우니까 미국 시장이 뜨겁고 물가가 높으니까 연준이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요. 이게 만약에 미국의 경기 과열을 너무 과도한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 이러면 연준이 나서줘야 되거든요. 예. 예. 우리도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전에도 분위기가 10월 달에 잘 가다가 11월 달에 연준이 미국이 분위기를 확 바꾸잖아요. 네. 이게 갑자기 이제 얘기하는 게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뭘까 저게? 예. 갑자기 강달러 세계적 여파 인정하고서 G20이 합의하잖아요. 2022년에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핵심은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풀려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 쪽에서도 강달러에 대한 부담이 강달러가 미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시작하는 게 저 당시에는 필요한 것 미국이 같아요. 뭐 때문에 강달러가 우리한테 불리하구나라고 생각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일단 신흥국들이 다 무너지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 바이백으로 해결하는데 미 국채 투매 재현되나 보이시잖아요. 아, 신흥국들이 국채 무너지니까. 그리고요. 예. 달러가 너무 세서 신흥국 다 무너지잖아요. 예. 그럼 미국의 수출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 달라진 게요. 전 세계 재무제표가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게 미국한테 좋냐? 그래서 사실 이때 미국이 22년도 3월에 금리 인상 시작하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했잖아요. 네. 예. 사실 신흥국도 다 무너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미국이 21년 말에 21년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 개의 장치를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피마 레포라는 게 있어요. 피마 래퍼? 예. 피마 레포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통화 수합이 아니에요. 예. 통화 수합이 아니고 아까 전에 제가 레포가 언제 쓰이는 건지 RP가 언제 쓰이는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이제 이프로님이 미국 국채 갖고 계세요. 미국 국채 갖고 계세요. 이 미국 국채를 팔아야지 캐시가 생겨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달러가 막히는 게 한순간에 동시에 막혀요. 그럼 미국 국채를 팔려니까 안 너무 팔려, 문제가 그래요. 커지잖아요. 다들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릴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 되게 안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등장해가지고 피마 레포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이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시면 제가 급전 달러를 빼드려요. 이게 피마 레포예요. 통화 수합은 이쪽 통화를 담보로 해서 제가 달러를 찍어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통화 수합이에요. 근데 통화 수합은 정말 힘든 케이스만 해야죠. 왜냐하면 달러도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나라 통화나 잡고서 달러를 찍어주면 안 되잖아요. 국채 잡고 해준 건 그렇죠. 된다. 그래서 통화 수합 들어오기 전에 피마 레포라는 걸 미리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그 피마 레포를 쓴 국가들이 몇 개 있었어요. 참고로 22년도에는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그렇게 높을 때도 피마 레포 안 꺼냈어요. 예. 아직도 안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직 피마 레포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있죠. 카드가. 예, 쓰죠. 예, 스탠딩 레포하고 피마 레포가 둘이 동시에 나왔어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연준이 쓸 수 있는 도입할 수 있는 카드 중에 카드들.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피마 레포도 그러면 이게 미국이 착해졌네도 되겠지만 뒤집어 말하면 우리 국채 팔지 마요 이거잖아요. 담보로 대출해 드릴 테니까. 그렇죠. 예, 그거하고도 맞물려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다른 국가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죽고 나만 잘 되고 이 케이스가 않은데.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우리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환율 고점이 언제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거냐가 지금 제일 궁금하다면 뉴스 중에서 말씀하신 미국이 미국 국채 시장의 수급을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뉴스가 들려오면 그때쯤이 고점이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미국의 생각이 근데- 뭔가 살짝 달라. 근데, 그렇죠. 강달러에 그러니까 이제 대한 왜냐면, 약간 예. 걱정? 예. 근데 그런 스탠스 변화. 저기 갑자기 우리가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것 같고요. 예. 다른 나라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겠지. 그거지.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차원에서 이게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라는 단어는 16년도 2월에 중국 무너진다고 할 때 미국도 그때 썼었어요. 그때 상하이 합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중국 그로기 상태로 몰아갈 때 예. 미국이 금리 인상 16년도 1년간 4번 한다고 했다가 예. 그거 드랍해요. 아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거든요. 그럼 2022년이나 지금이나 네. 다른 나라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 경제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하다면 그때 2022년에 이렇게 보니까 콕콕 이랬다면 지금도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러겠지. 그러니까 수심이 2m가 되니까 얘네들이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면 자 이제 지금 수심이 그때랑 비교해서 어때라고 보면 그 당시의 달러 인덱스 네. 내지는 그 당시의 유로화 환율 네. 뭐 그 당시에 아시아 통화도 환율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이제 그만 좀 올려야 되겠네라는 수위가 대충 알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수준은 혹시 아니에요? 근데 뭐 저도 레벨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나와서 이거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데이터와 지금 데이터를 예. 그냥 데이터로만 예. 비교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 이제 뭐 근데 그 아무래도 교육 규모라든지 예. 아니면 국가의 펀더멘탈 같은 것도 또 바뀌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네. 1,200원만 넘어도 걱정이 될 때는 1,200원 막아도 큰 부담이 없을 때가 있었겠죠. 우리나라 예. 펀더멘탈이 셌으면. 예. 지금 1,200원으로 막으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2년과 예, 그렇죠. 2024년은 이미 많이 달라졌다. 그렇죠. 이제 나라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요. 미국의 경제 규모도 엄청 세졌죠. 예. 그 사이에 그렇죠. 2년 사이에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2년이면. 미국의 성장률이 큰 나라가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도 되게 많이 힘들어진 분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우리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AI 혁명 뭐 다 예, 생산성 혁명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환율로 뭐 레벨이 얼마일 것 같습니다라고 측정하는 건 그게 이제 적정 환율 측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적정 환율은 뭐 그 사이에도 많이 변하는구나. 그렇죠. 그거는 뭐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저기 중립금리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그렇긴 그렇게 하네. 연구를 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볼 때 결국에는 이게 대내적인 요인하고 대외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다 같이 이제 잘 풀려주는 게 되게 필요한데 대외적인 사이드에서는 22년의 사례를 바라보면은 미국에서 무언가 풀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제 공조에 대한 시그널 속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필요도 있겠다 해서요. 예. 국제 공조 관련된 뉴스들이나 스탠스 변화 같은 건 좀 계속해서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환율 고점 더 갈 거냐 아니면 뭐 이쯤에서 멈출 거냐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마음이 급한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책 세우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트레이드 이 흐름은 글로벌한 흐름이라서 그렇죠. 네네. 특히 글로벌 강달러라는 그 흐름이 오히려 중심이라서 그게 어떻게 풀리느냐를 더 네. 워치해야 된다. 예, 엔화가 벌써 157엔까지 다시 돌렸어요. 예. 예, 140까지 내려갔다가. 예. 달러 강세가 미국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상 다른 나라를 걱정하는 것보다
달러가 너무 강세여서 우리한테도 좀 불리할 것 같아. 네네. 뭔가 그런 느낌이 들 때 포지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그래서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이제 그 스콧 베센트라는 이제 재무장관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예.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한번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래야 같아요. 되겠네요. 예. 그 사람이 인터뷰할 때 보니까 관세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는 거야. 그거는 맥시멈을 얘기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인터뷰했던 레버리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관세를 많이 안 때리면서 상대 국가가 자국 통화의 절상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 그럼 이거는 달러의 약세를 가리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 건데. 다르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한쪽에서 원웨이로 너무 세게 밀고 가면 예. 그러면은 이제 달러 강세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 한쪽으로 쏠려가서 이게 전체를 뒤흔들 것 같을 때 또 반대의 또 새로운 움직임이 생겨나고 예. 그런 것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역사 속에서는 종종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도 이런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외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국제 공조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 중요한 얘기. 환율 이야기. 오늘 사실은 더 준비하신 게 많았는데 요건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한번 달러하고요.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달러하고 달러, 엔에 N. 대해서 언더스탠딩 어차피 뭐 시황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원리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도. 그리고 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외환 시장하고 국제 공조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사실은 약간 이제 지금 시장하고 좀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 그걸 한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네. 하여튼 환율이 약간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너무 환율의 뛰어가지고. 방향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원리를 좀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왠지 오늘 얘기 들으니까 그 심리 얘기를 들으니까 네. 왠지 또 이게 약간 오버슈팅 됐으니까 또 언젠가는 이게 딱 트리거만 생기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살짝 들죠? 안 대표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더 갈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자, 신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에 물고기가 필요할 때 항상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렇습니다. 낚시 선생님, 어부가 아닙니다. 이분은 오건영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